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밤입니다. 화실에 와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독서를 좀 하려고 책을 들었고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어서 오전에 볼일 보고 음, 오후 좀 휴식 좀 하고 어제 이상하게 두통이 며칠째 계속 있어서 링거도 맞고 휴식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미리미리 조금 대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후에는 갤러리도 가고 잠시 좀 볼일 좀 보다가 저녁은 잠도 자고 늦게 화실에 왔었답니다. 어, 정여울님의 상처조차 아름다운 당신에게 읽겠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사람들도 상처 받는답니다. 인문학 강연을 하다 보면 내 상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내가 겪은 과거의 상처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사람들이 강연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니까. 그런데 내 상처 이야기를 듣고 난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선생님이 왜 그렇게 자꾸 절망하고 자존감이 낮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들이 나에게는 이상하게도 2차 트라우마가 되었다. 저쪽에서는 공격의 의도가 없음에도 이쪽에서는 상처받는 경우다. 1차 트라우마. 즉 과거의 상처를 또 한 번 후벼 파서 잘 아물고 있던 상처조차도 더 심각하게 성이 나고 덧나는 느낌이었다. 똑똑하다고 해서 서울대 졸업생이라고 해서 이미 생겨버린 상처가 저절로 아물지는 않으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단 한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 스펙 좋고 멀쩡하고 심지어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상처받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난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절망한답니다. 상처받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존재의 필연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상처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상처 입습니다. 고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상처 입었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살아있음의 증명이기도 하다. 우리가 매일 상처 입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강렬한 증거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프지 않는 나. 오랫동안 회복 탄력성과 내적 자원을 맹렬하게 키워내다 보니 이젠 예전처럼 아프지 않는 나를 발견한다. 예전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도 미소로 넘어가기도 하고 농담으로 받아 넘기기도 한다. 화를 내는 나, 분노하는 나로부터 멀어지려는 연습을 한다. 화는 화를 부를 뿐 화풀이를 한다고 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노를 쟁여놓은 나, 억울함으로 가득 채워진 나, 내 분노를 풀 대상을 찾는 나를 멀리해야만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는 나, 화에 사로잡히지 않는 나, 차분하게 본래의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한다. 내가 좀 더 강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힘이 있다면 나는 그런 상처를 입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 하지만 강인한 사람도 상처받을 수 있고 나약한 사람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나약함이 아니다. 완고함이 더 심각한 문제다. 나약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이다. 우리는 단지 나약하기 때문에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나약함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는다. 문제는 소외의 유전자를 가슴 깊은 곳에 내면화하여 다시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않으려는 쇠고집이다. 완고한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은 정신의 탄력성이 부족해지고 당연히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게 된다. 완고한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 변화를 싫어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싫어하기에 변화의 시작, 치유의 시작 자체가 어렵다. 그렇다면 건강한 마음 상태란 어떤 것일까? 건강한 마음은 아예 상처를 받지 않는 무심함이나 둔감함이 아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상처를 쉽게 받을 만큼 예민하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상처로부터 자신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존재하는 상태가 낫다. 강철 같은 완고함보다는 고무줄 같은 유연함이 훨씬 더 건강한 마음 상태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빚을 수 있는 촉촉한 찰흙의 상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얼음처럼 너무 차가운 마음이라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 뜨거운 물처럼 끓어오르는 마음이라면 걸핏하면 분노에 사로잡힐 것이다. 가장 적당한 마음의 온도, 가장 적절한 마음의 점도, 가장 알맞은 마음의 촉감은 촉촉한 찰흙의 상태가 아닐까. 찰흙의 질감은 그 자체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찰흙은 언제든지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안정된 상태다. 찰흙에서 쉽게 형태를 빚거나 변형시킬 수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도 실수가 눈에 띄지 않는 점점 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나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용기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한 마음의 형태다. 대리석처럼 굳어있는 마음, 상처로 똘똘 뭉쳐 그 무엇으로도 풀어줄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물 한 번 뿌려주면 촉촉해지는 찰흙처럼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고 그 어떤 형태로도 안정되게 존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나는 끝없이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 들숨처럼 책을 읽고 날숨처럼 글을 쓴다. 그래야만 하나의 상태로 고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온전한 나 자신일 수가 있다. 나는 아주 느리게 성장하는 사람이고 그 사실에 감사한다. 쉽고 빠르게 성장했다면 성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을 테니까. 나는 한꺼번에 많이 성장해서 급격히 조로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관 뚜껑이 닫힐 때까지, 아니 관 뚜껑이 닫히고 나서도 내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개성화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도권 교육처럼 타인이 만들어 놓은 규격에 알맞게 사회화해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오직 나만이 만들어가는 나의 세계를 가꿀 수 있는 개성화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 베토벤이나 고우처럼 우리 마음속 별이 된 사람들은 아직도 개성화하고 있으니까. 삶의 의미와 열정의 흔적을 온 힘을 다해 이 세상에 남겨놓은 사람은 그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심 때문에 매일매일 죽어서도 개성화할 수 있고 죽어서도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성장이라는 개념 대신 개성화라는 이름을 그 위에 살포시 포개고 싶다. 성장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반대말로 발육부진이라든지 지체 같은 것이 떠오르는데 그래서인지 나는 성장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 때로는 발육부진이나 지체, 퇴행도 더 커다란 성장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린 항상 그렇게 위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래로 성장해야 한다. 위로 성장하는 것이 성공이나 경쟁을 통해서 가능한 에고의 확장이라면 아래로 성장하는 것은 내면의 깊이가 풍요로워지는 것, 즉 셀프의 심화이다. 우리가 삶의 보람과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에고의 과도한 성장이 아니라 셀프의 비옥함이다. 내가 요새 셀프의 개성화를 위해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향연을 가지는 것이다. 화려하고 거창한 향연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책을 읽고 수다를 떠는 것이다. 더 나은 향연을 위해, 더 나은 개성화를 위해 나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중에서 출력보다 입력의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의 향연이란 일종의 북클럽이다. 읽은 것을 말로 표현하고 들은 것을 글로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그것이 나의 일상 속의 작은 향연이다. 표현은 외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이지만 내적 수련은 오직 자신만이 아는 일이기 때문에 소홀하기 쉽다. 말하기와 글쓰기는 모두 잘하고 싶어 하지만 읽기와 듣기를 잘하고 싶다는 소망을 지니기는 쉽지 않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쓰고 말하는 표현력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조용히 듣고 차분히 읽는 삶을 살 수 있는 내 마음의 요새를 만들고 싶다. 듣거나 읽는 것은 오로지 마음의 여백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만들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내 마음에 타인의 목소리가 스며들 여백을 만드는 것. 내 마음속으로 타인의 아픔과 기쁨이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울림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타인의 소중한 이야기가 내 마음을 녹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을 내고 마음 한편을 내주고 듣고 읽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 셀프가 더 깊고 풍요롭게 개성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 개성화를 꿈꾸었던 시간, 나는 내 안의 깊은 성장을 꿈꾸는 희망의 꽃봉오리가 환하게 피어나는 느낌도 경험했지만 동시에 내 안의 무언가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느낌도 함께 경험했다. 이상하게도 진정한 성장의 시간에는 그 두 가지 양극단의 감정이 동시에 찾아왔다. 작가로서의 길을 선택할 때 나는 직장인이나 교수로서의 길은 포기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취득한 박사학위가 아까웠고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미치도록 아까웠다. 그 포기가 너무 아팠지만 작가로서의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어떤 회한도 미련도 없이 진심으로 오직 작가의 길을 선택한 내가 자랑스러웠다. 직장인이 되고 싶은 나, 교수가 되고 싶은 나는 내 뿌리 깊은 에고였던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면 나는 그저 작가의 삶 자체가 좋았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글을 쓰는 삶이면 충분하다라고 믿었던 나의 셀프가 나를 구한 것이다. 일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을 맞닥뜨린다. 그럴 때 나를 구하는 것은 어김없이 셀프, 즉 내 안의 현자이자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에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나였다. 바로 그 내면의 자기가 매일 켜고 있는 등불을 찾아 떠나는 것이 나의 독서이고 나의 글쓰기이고 삶이라는 여행이 우리에게 펼쳐주는 개성화의 로드맵이다. 그러니 이 방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애가 탈 때는 내면의 자기에게 길을 물어보라.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삶에 참견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시선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다면 너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고. 당신 안의 위대한 멘토, 위대한 현자는 반드시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죽은 뒤 먼 훗날이 되어서도 우리가 남기고 간 것들이 더 아름답게 개성화되기를. 나라는 존재가 성장해온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것은 상처를 견뎌낸 마음의 나이테가 하나둘 늘어간다는 점이다. 오늘도 가장 아픈 트라우마와 힘겹게 씨름한 당신을 위하여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내가 남긴 모든 글들이, 내가 당신에게 들려준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진정한 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당신은 당신의 상처보다 강한 존재다. 당신은 당신이 견뎌낸 모든 고통들로 인해 더욱 눈부신 존재다. 대면, 내 안의 내면 아이와 만나는 시간. 모든 사람의 삶은 제각기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의 시도이며 좁은 오솔길을 가리켜 보여준다. 그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건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어떤 이들은 결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개미로 남아있다. 어떤 이들은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다. 하지만 누구나 인간이 되라고 던진 자연의 내던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원, 그 어머니들은 동일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심연에서 나왔다. 하지만 깊은 심연에서 밖으로 내던져진 하나의 시도인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데미안.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내 안의 내면 아이와 맞닥뜨리는 출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다. 설령 그것이 내 마음일지라도. 그런데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마음의 온도와 향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 바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이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구분하는 데서 심리학의 자기 발견이 시작된다. 교통이 꽉 막힐 때 화가 나는 정도는 스트레스다. 교통체증이 풀리면 스트레스도 거짓말처럼 풀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스트레스가 트라우마보다 더 심각해 보일 수 있다. 스트레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표현하게 만들지만 트라우마는 오히려 사람을 내성적이고 소심하게 만들 수 있기에 스트레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푼다라고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트라우마는 푸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고 치유한다라는 좀 더 진지한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트라우마가 훨씬 무겁고 심각하고 아프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문화적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다. 부모의 상처는 곧잘 아이들에게 유전된다. 콤플렉스가 있는 부모들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예컨대 학벌 콤플렉스가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지나치게 많은 공부를 요구한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할 경우 트라우마로 심화될 수도 있다. 시험 때만 되면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픈 것은 처음엔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시험을 못 봤다는 이유로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라는 식의 자학을 필요 이상으로 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나에게도 공부 잘한 아이가 되어야만 부모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엄마는 공부를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시키지? 사실 나도 그랬다. 엄마는 매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왜 나만 공부를 해야 하지? 화가 나곤 했다.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챈 아빠는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내 옆에 와서 열심히 책을 읽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짜증나는 일이긴 마찬가지였다. 엄마 아빠가 날 어떻게든 공부 잘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이 빤히 보였으니까. 엄마는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한을 나에게 풀었던 것이다. 이렇듯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조차도 부모로부터 트라우마를 물려받을 수 있다. 눈에 띄는 학대가 아니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집안에서도 부모의 트라우마는 아이에게 유전될 수 있다. 정말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내도록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말한다. 프로젝터처럼 내 마음을 타인의 존재에 비추는 것이다. 투사라는 것은 모든 과잉된 감정의 뿌리가 된다. 투사는 그 뿌리에 기대가 자리하고 있기에 더 위험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감정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라고 말할 때 그 감정 자체가 투사인 셈이다. 사람이 어떻게 이상형이 될 수 있겠는가? 이상형은 고정된 인격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변덕스럽고 요동치는 것이 존재의 실제 모습이다. 거기서 우리는 간절하게 어떤 이상형을 발견해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끝내 환상이다. 사랑이라는 기대가 만들어낸 강력한 환상. 그것이 투사의 본질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 예측 불가능한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저 마음이 내 이상형의 이미지 그대로 머물러 주길 바라곤 한다. 내 이상형처럼 내 타입대로 행동해줬으면,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꿈꾸는 바로 그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이 집착이 된다. 이 바람이 집착이 된다. 사랑 싸움을 할 때 이런 멘트가 자주 나온다.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왜 이렇게 변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잘못 본 것이다. 그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라는 환상적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잘못 보기를 원한 것이다. 그 사람의 자연스러움, 울퉁불퉁함, 변화무쌍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며 어떤 틀에 박힌 이상형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감정에서 투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투사는 감정이 시작되는 원리이기도 하기에 투사에서 사랑이 시작된다. 투사에서 우정도 시작되고 희망도 시작된다. 투사는 마음을 비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추지 않고서는 감정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감정이 시작일 수 있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투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투사는 인간의 감정에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기도 한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투사는 가장 좋은 감정의 시작이기도 하고 가장 치명적인 감정의 시작이기도 한 양날의 칼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투사는 시작된다. 내가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 이대로. 이런 마음이 투사다. 사랑은 원래 하루도 한 시간도 똑같을 수가 없는데 투사하는 마음은 변화를, 예외를,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기 힘들어한다. 당신이 내가 항상 꿈꾸던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럴 것 같아. 이런 기대로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사가 깨지는 순간이 바로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이다. 바로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투사가 깨져버리는 순간이 기회이기도 하다. 그게 정말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회. 투사가 깨져버리는 순간 상대방의 온갖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콤플렉스 투성이, 실수 투성이, 오류 투성이인 그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애틋하고 오히려 더 그립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다. 반대로 기대가 깨지는 순간 투사의 마법이 풀려버리는 순간 좋아하는 마음도 식어버린다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일시적 호감이었을 것이다. 조건부의 감정이었던 거다. 그래서 사랑했다면 호감에서 그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감정이다. 네가 멋져서 빛나서 훌륭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어처구니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토록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신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유전되는 트라우마의 사슬을 끊어내자. 트라우마가 유전되는 메커니즘이 투사라는 말을 하다가 조금 샛길로 빠졌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의 상처가 그 다음 세대에게 유전되는 것이 이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번 세대에서 극복하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 트라우마의 유전자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힘. 나는 그것이 내 안의 내면 아이와의 화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상처의 자기 치유력은 내적 자원이라고도 하고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한다.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힘, 자기 치유력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다. 이것이 융심리학의 전제다. 융심리학의 전제는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다. 치유자는 그 사람의 자기 치유력을 끌어내주는 조력자라는 의미다. 신처럼 과학자처럼 분석하고 해부하는 전지적 시점의 치유자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주인공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융은 누구나 자기 안의 신화를 살아낼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자기만의 영웅의 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한 셈이다.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안에 신화를 살아내는 사람, 자기 치유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웅이 되는 존재인 것이다. 나는 이런 융심리학에 끊임없이 매력을 느낀다. 트라우마의 유전자 사슬을 끊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내면아이 입양학이다. 초등학교 시절, 유치원 시절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발표하다가 창피를 당했다거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거나 이런 내면아이가 예를 들면 8살 때의 내면아이가 아직 내 안에서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아이를 성인자아인 내가 돌봐주지 못했던 것이다.
어렸을 때 발표를 하다가 심하게 혼난 적이 있다면, 같은 반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사과받지도 적극적으로 치유받지도 못했다면 그 내면의 아이의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트라우마로 굳어져 버린다. 스트레스가 트라우마로 바뀌고 트라우마가 성격을 바꿔버리고 인생의 진로마저 바꿔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이 내면 아이와 성인 자아가 화해를 하지 못한 경우다. 그런데 내면 아이와 성인 자아가 화해를 하기 위해선 우선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를 불러줘야 한다. 8살의 여울아, 잘 있니? 11살 때 거의 소아 우울증을 앓았던 여울아, 잘 있니? 이렇게 불러줘야 상처가 대면이 된다. 대면을 하지 못하면 치유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대면이 무척 고통스럽다는 것이 문제다. 그 고통은 트라우마의 장기적 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내면의 관문이다. 아프고 힘들어도 극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내면 아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 주어야 한다. 아직 극복하지 못한 그 내면 아이의 상처를 들어주고 하소연을 받아주고 그 내면 아이의 광기 어린 절규마저도 감싸 안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내면 아이와의 화해가 가능하고 성인 자아가 그 내면 아이를 상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내 안에 트라우마가 응축된 존재, 즉 내면 아이와의 대면은 힘들지만 일단 대면에 성공하기만 하면 치유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언젠가부터 내면 아이라는 단어와 함께하는 날들이 많아졌죠. 저도 물론 8살, 9살, 10살, 10살 때가 제일 상처가 많았던 시절이었고 11살, 그 다음에 12살, 5학년 때 12살 때는 많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 트라우마로서의 그 상처들이 저도 아직 치유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웠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드러내서 해결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겁도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를 생각을 한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지만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근데 해결은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터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요즘에 와서 제가 조금 전보다는 성숙해진다고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좋아진 건 없었겠지만 그때 그 정도였으니 다행이다. 조금 불행 중 다행인 생각으로 바뀌는 게 조금 느껴졌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의 강도도 사람마다 다를 테고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관심도 많았고 내가 이해하는 폭도 조금 더 많아지는 것도 같고 그래서 예전부터 과거는 별로 싫었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의 몇 시지? 11시 45분입니다. 자러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